제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나는 떠나는 게 맞다.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에다 대고 그래도 여자는 30대 이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깁스예요. 살면서 유형이 그럼 바뀔 수도 있는. 이제 검사 점수를 미리 봤는데 새 유형이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쵸?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보통 뭐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니어 인터뷰 처음 해보는데 어떠세요? 살짝 긴장도 되고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대도 됩니다. 아니 오늘 사실 재형님을 왜 불러내면 어떤 질문이 많냐면 유형 검사를 했는데 내가 유형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재형님처럼 다 비등비등하게 비등비등하게 나오죠. 다 비슷비슷해서 뭐가 진짜 내 유형인지 모르겠어서 많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수로서 판별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면 작업을 시작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애니어는 번호를 안다고 확 끝나는 게 아니라 번호를 안 순간부터 시작하는 수련 도구 같은 거거든요. 결국에 첫 번째로 할 일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머리, 두려움, 가슴, 수치심과 슬픔, 이 장, 분노 요 각각의 감정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많은 분들이랑 비슷하게 공감을 얻으면서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전 시간에 제가 시킨 게 있죠. 숙제로 뭘 네. 시켰었죠? 설문을 주시고 네네. 점수를 합산을 하라고 하셨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설문을 읽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맞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 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금 왔을 때? 좀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저는 항상 제가 되게 나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인지하는 영역에서의 솔직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까발려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긴장이 되네요. 일단 한 가지는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줘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끝나고 제가 어떤 재영님의 유형을 확정해서 정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니어그램이 그 사람을 유형화시키고 타입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출발점으로 내 자아를 탐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갇히는 게 오히려 재영님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뭐 당신 3번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많이 물어볼 테니까 오늘은 그냥 애니어는 하나의 도구고 재영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면서 유형이 그럼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유형은 요거는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격이라는 건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보통은 한 5, 6세 전후를 기준으로 하죠. 뭐 학자에 따라 7, 8세 이제 성격 형성 구간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은 기질, 그리고 반은 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근데 재영님 같이 이제 사회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코치들이 보기에도 잘 못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회화가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나의 성격이 그러니까 고착이라는 건 내 성격이 자꾸 집착하는 거. 그 부분이 자꾸 가려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형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 유형을 사회화적인 측면으로 많이 덮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테스트할 땐 오히려 내가 좀 사회화 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좀 가면을 쓰기 전에 조금 더 어린 시절에 순수했던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이걸 기준으로 대답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나이 많은 분들 막 40, 50대 분들이 오시면 20대를 기준으로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강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증폭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거랑 약간 비슷하게 들리네요. 그쵸. 그렇기도 하고 또 결국에 애니어그램에서 지향하는 건 너가 어떤 번호든 그 성격은 너가 아니다. 너가 자꾸 돌아가는 거. 너의 그 에고가 자꾸 집착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 거기서 벗어나라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영님이 요즘에 지향하는 것도 그걸 내려놓음이잖아요. 네. 물론 뭐 사람이 예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완전히 벗어던지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까워지면은 뭐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엔 3번의 건강한 모습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고 혹은 스트레스 방향이나 조금 너무 분열한 방향으로 이동하면 6번에 가까운 방향이 나오고 조금 이동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래 번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저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로, 모르는 상태로 저를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맡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도 제가 다짐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 또한 재영님을 뭐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제가 캐릭터는 분석을 많이 하지만 사람인 재영님은 뭔가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아야겠다. 난 좀 더 들어줘야겠다가 저의 오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영님 거 질문지 보면서 좀 궁금하다 했던 것들 질문하면서 오늘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마구마구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검사 점수를 미리 봤는데 이제 세 유형이 거의 동률이었어요. 그쵸? 네. 1위가 3번인데 3번 36점, 2번은 36점, 그리고 3위가 8번인데 8번은 또 35점.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보통 뭐냐면 검사에 답한 사람이 진짜 나로 대답했을까? 아니면 이미 내가 형성되어서 그렇게 익숙해진 나로 대답했을까? 요게 조금 궁금한 포인트였고 재형님이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됐는가 요 얘기가 좀 더 핵심인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은 깁스예요. 근데 깁스는 우리 진짜 팔이 아니죠. 근데 깁스를 하고 있으면 다쳤으니까 이걸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팔이 다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진짜 내 팔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이 깁스는 뭐였는지 요걸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의 안에는 9가지 유형이 다 있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통합을 많이 하는 분들은 9개 번호가 다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일단은 요거를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몇 번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었던 번호가 있나요? 약간 저는 2번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네네. 근데 제가 열심히 살던 어떤 시기가 있었어요. 네네. 갓생 시즌에 타인이 저를 봤을 때 네네. 7, 8번으로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스스로는 2번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7, 8은 약간 오히려 억지 텐션인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저요. 그럼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문항들은 편차가 좀 컸어요. 뭐 1.4점 이런 식으로 편차가 컸는데 합해보니까 동률이 된 거고 네네. 2번 같은 경우는 다 2, 3, 2, 3, 2, 3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2번 유형에서 제가 약간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3번에서 제 느낌 한 줄은 막상 다시 읽어보니 사실에 비해 점수를 조금 후하게 준 것 같은 왜일까? 이렇게 써놨고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가까운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나의 삶의 큰 기쁨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이별을 택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의 네. 한 줄 요약이거든요. 제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나는 떠나는 게 맞다.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네, 좋은 영향력. 뭐 커리어면 커리어, 재정 상황이면 재정 상황, 아니면 정서 혹은 신체 건강.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저는 떠나거든요. 반대로 제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을 때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주고받는 거가 사실은 양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지 뭐 그쵸, 일방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네, 제가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떠나는 것 같고 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애초에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같아요.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영님이 생각하는 이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저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계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뭐 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청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인력으로 작용을 하는 건 서로 교집합이 크고 그걸 교류를 하면서 뭐 기분이 좋든 아니면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든 뭔가 그런 게 다 저는 자원으로 치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같이 있을 때 그 자원이 서로 플러스가 되는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질적인 자본이든 감정적인 자원이든 뭐 정신적인 자원이든 서로 소진만 되는 관계일 때 떠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재영님도
혹시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받고자 하는 기대감 같은 건 없어요? 어떤 걸 기대하면서 주게 돼요? 이게 좀 남자들이 듣고 음. 싶은 말인 것 같은데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뭐 행복해. 이런 말들 남자들이 인정하는 들으면 말이에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애씀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거나 아니면 뭐 미안함을 표하거나 이런 거를 표현을 많이 해줬을 때 저는 그게 고갈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여하는 부분은 진짜 실질적인 뭐 감정적인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내가 지원을 해줬을 때 충분히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파볼까요? 왜 인정하는? 어떤 말이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그거부터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이거는 브랜드 인정하는 떠올리는 말.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정말 좋더라. 제가 였을 수도 엄마한테 가장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가 작년 1년 내내였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제가 이제 장기 연애를 하고 네. 이별을 하고 나서 네. 엄마 나 이제 1년은 뭐 누군가를 결혼 전제로 만나는 것보다 조금 내 1인분 세팅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뭐 패시브 인컴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뭐 소액이나마 나 자신을 건사할 만큼. 근데 엄마가 거기에다 대고 그래도 여자는 30세 이전에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웃긴 게 그냥 일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결혼을 일찍 하겠다고 했을 때는 커리어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저의 그런 안 그래도 1인분 건사하기 힘든 저한테 벅참을 느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라 이렇게 느꼈다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작년에 써놓은 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다시 봐도 좀 꽂힌다 하는 말들이 있나요? 엄마 인생을 투영해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 내가 지금 엄마한테 걱정 끼치는 것도 없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든지 아니면 연락을 끊든지 하자. 나도 내 인생에서 피해의식, 걱정, 불안 만들 만한 것 되게 많아. 근데 다 망각하고 다스리고 좋게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랑은 교집합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 잘 살고 있으면 칭찬 좀 해줘. 왜 이렇게 박해? 왜 타인이 완벽하길 바래? 나 잘하는 게 뾰족한 만큼 부족한 것도 있어. 근데 맨날 후장한 지적을 받잖아, 엄마한테. 나도 부모님한테 아쉬운 부분 많은데 그냥 우리 자매가 감사함만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 딸들보다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이걸 제가 지금 들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억울함과 좀 이걸 알아주지 못한 서러움, 서운함?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이걸 이제 어쨌든 작년에 좀 사로잡혔던 감정이잖아요. 네. 다시 읽었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다시 읽었을 때 이런 감정을 작년에 느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불쾌하고 짜증나고 끝났으면 엄마도 인지를 못하고 저도 인지를 못하고 계속 엄마 이런 언행이 반복이 됐을 텐데 양립이 불가능한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지 말아달라. 엄마 스스로 완벽하지 못하면서 타인이 완벽하게 기대하지 말아달라. 타인이 완벽하게 바라는 건 엄마 스스로 부족함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나는 엄마와 연애를 단절하겠다. 왜냐면 진짜 연애를 끊을 생각은 아니었고요. 가장 효과적인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행동주의 심리학 기반으로 저의 전략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었던 엄마한테 주었던 사랑과 존경과 감사 이런 플러스적인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고통을 느끼겠죠? 본인한테 오던 지원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감정적, 체력적, 정서적 어떨 때는 또 금전적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엄마가 요즘에는 정말 철저하게 저의 모든 판단을 다 신뢰를 하려고 하고 이런 언행이 당연히 나오죠. 엄마가 네. 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 먼저 알아차리고 너가 알아서 판단해 라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때 그렇게 했었을 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 제일 지배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셨지만 또 제가 느끼기에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족한 부분도 많으셨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막 카운트하고 막 완벽하게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런 티끌 같은 약간 결점에 집착을 해서 내 강점을 흐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잘 돼서 제 가족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일단 제 1인분을 먼저 잘 세팅을 하고 네. 제 가정을 잘 건사할 만큼 제가 능력이 되고 그 이후를 네. 봤을 때 뭐 우리 가정이라든지 미래 남편의 가정이라든지 네. 그들도 다 잘 살게 세팅을 해주는 게 저의 네. 약간 큰 그림이에요. 오. 왜냐면 저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골골대고 있을 때 저가 행복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유인데 제 마음 편하고자 그들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잘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나를 잘 이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자꾸 억누르고 발목을 잡지? 내가 먼저 날아야 엄마도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못 가게 하지? 왜 힘을 자꾸 갉아먹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밌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나는 그들이 못 살고 있는 게 불편하다. 차라리 나를 이용해서 잘 살았으면 나도 이기적인 이유로 내가 마음 편하니까 하는 거다. 이 부분도 조금 더 파낼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넘어가고 이건 이제 또 다음에 다루면 되니까,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재홍님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애니어그램을 맨 처음 찾을 때 사실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애니어에서 설명하는 성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 가슴, 배, 행동과 분노와 이런 걸 상징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자꾸 다루는가를 전 집중적으로 봤어요, 얘기를 하면서. 재영님이 얘기할 때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때는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나요? 뭐가 느껴졌냐요?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얘기해. 이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주로 다루시나?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의 일면적인 재영님만 보고 얘기해서 평소에도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느낌을 물어봤을 때 생각으로 먼저 돌리는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뭘 느끼셨나요? 또 물어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재영님께서 뭐 어머니에게 나의 진원을 끊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또 행동이죠. 행동인데 행동은 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생각은 머리랑 연결돼 있고, 지금 좀 가슴이 단절되어 있어요. 아니, 정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얘기를 진행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느끼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내려간 걸 수도 있고, 감정이 오히려 세서 너무 강하게 느껴서 내가 일단은 머리와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한 거죠, 어머니게. 복수한 거 맞나요? 그 단절함으로써? 저는 복수는 아니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거의 90%였기 90%. 때문에 조금 버르장머리 없는 단어 선택일 수 있는데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어떤 훈육의 관점으로 내가 이거 지원을 끊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복수를 뭐라고 정의하냐에 차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복수는 그 이번 유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면은 이번 유형인 경우에 퇴행 방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몇 번으로 갈 것 같아요? 8번으로 갑니다. 8번들은 뭘 하죠? 복수를 해요. 힘의 지배. 복수가 8번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에 대한 복수. 그래서 퇴행이라고 하면 이제 분열되는 거, 나의 스트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신호가 8번처럼 된다면, 좀 그렇게 공격적인 면이 나타난다면, 남들을 막 너무 이렇게 챙겨주다가 소진됐어요, 이번은.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적인 마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걸린 게, 이번의 방향으로 왔다면 이런 게 복수심일까? 그 복수를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재홍님께서 감정을 많이 안 드러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우리가 자꾸 머리로서 분석을 하면서 훈육이라든지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까지는 배웠어요.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어때요?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은 사실 재밌고 네. 지금은 해결이 됐나? 뭐 어쨌든 지금 부정적인 감정은 일단 안 들고 좀 해소가 좀 된 감정이니까. 된 것 같은데, 지금 네. 일기장을 보니까 카톡 캡처를 해놓고 일기를 써놨는데 엄마한테 불쌍하다 그랬어요. 불쌍하다. 불쌍해, 그냥. 불쌍한 마음. 가여운 마음.
내가 어차피 이미 부모님보다 잘 살고 있는데 엄마한테 화가 날 게 뭐가 있어. 난 엄마 아빠한테 아쉬운 거 없어. 이것도 뭐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지. 엄마 근데 또 미안하다고 해서 바로 풀렸었어요. 보니까. 불쌍하다. 어떤 불쌍하다. 가여운 마음 이런 게 들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저였다면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뭐 7번처럼 막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막 3번처럼 분투하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가장 인정받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서 억울한 마음이에요. 억울하다고 써있네요. 억울하고 무상하다는 말도 써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불쌍함의 대상이 나가 아니라 엄마를 왜 불쌍했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아직은 가족까지인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큰 것 같아요. 엄마, 뭐 동생, 아빠 그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더 나를 성장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해주면 그거 다 너희들이 좋은 건데. 자기들한테 좋은 건데 근데 동생이랑 아빠는 제 발목을 잡은 적이 없거든요. 어쩌면 그들 삶에 이미 스스로 만족을 하고 스스로 결핍된 바가 크지 않아서 그걸 저한테 투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고소득자예요. 그 둘은 자기 커리어나 그 노후라는 게 꼭 쌓아놓은 돈만 노후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발자취의 총합의 여러 가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상대적으로 그 2명의 가족 구성원보다는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저를 대하는 태도만으로 놓고 봤을 때 엄마 인생을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더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또 발견한 거를 저도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요 개념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서 제가 살짝 설명하는 타이밍. 자, 애니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 사람 안에 신성한 것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영성적인 훈련이라고도 많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사실 초창기 때 구루지에프라는 사람에 의해 이 서양 사회로 소개됐을 땐 뭘 중점적으로 다뤘냐면 진짜 영성 훈련을 했어요. 명상하고요. 춤추면서 막 가르치고요. 그런 쪽의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걸 영어로는 홀리 아이디어라고 하거든요. 신성한 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신성한 빛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종교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모든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나 일맥상통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 내 안에 답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정말 깨어있는 그 마음이 있고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기만 그래서 알아차림을 강조하잖아요. 네. 이미 답이 있고 맞아요. 이미 더 이상적인 내가 이미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뭐가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 내가 신성한 존재인 걸 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신성한 존재인 걸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에게 지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각각의 지혜가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신성한 사고가 있는 만큼 각 번호별로 신성한 사고가 각자 다르거든요. 네. 그들한테도 그게 있음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나도 맞아요. 지나가다가 거림 보면 한 푼도 안 주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실 내가 불쌍한 건데 내 이 다뤄지지 않는 어떤 내면 아이가 불쌍한 건데 엄마가 불쌍하다. 엄마가 누릴 수 있는 건데 깨닫지 못하고 근데 그도 그 엄마 안에도 신성한 사고가 있을 거고 이번들의 신성한 사고를 가리는 고착, 집착, 격정적인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나는 괜찮다는 거야. 타인은 이것도 모르고 나의 필요나 어떤 그 욕구는 되게 작게 축소해놓고 저 되게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이라는 단어 딱 나를 설명하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도 교만이 막 허영 있고 그게 이런 3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정심이나 그게 이런 게 왜 2번이 교만적이라고 하냐면 자기 필요는 축소시키니까 자기한텐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그러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내가 엄마의 정서적 지지를 필요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양육을 한다면 내 자식을 케어를 한다면 나는 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사랑 제가 외할머니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아 그래요? 우리 엄마도 외할머니 입장에서의 사랑을 내 새끼한테 줬으면 좋겠는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관절 아껴줘야 되고 엄마한테 돈을 드려야 나중에 추후에 어쨌든 나한테 노동을 제공을 해줄 거니까 엄마 지금 드릉드릉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 네. 애 낳으면 애 키워주려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영유아 발달 공부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엄마가 너무 필요해서 엄마가 날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는 이 시점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깨달아서 엄마는 똑같은 엄마일 수 있거든요. 네네. 엄마는 옛날이랑 저한테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엄마의 빛을 좀 더 클리어하게 봐주고 더 서로에게 좋은 부분만 취해서 제가 그거를 알아서 필터링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엄마도 엄마의 생각이 있겠지. 엄마 결핍을 투사하는 거는 모르겠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엄마의 좋은 의도만 좀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걱정시킬 일이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시국이 조금 소란스러웠는데 그쵸. 제가 행동을 해버렸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잠실로 출근을 했거든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질 때 출근 직전. 그러니까 바글바글할 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텅텅 비어있을 때 가서 저의 불안으로 저의 그런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기반해서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옛날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종을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네네. 막 공감도 해주는 척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지 마라. 근데 사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옛날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게 이 사람의 의도가 그냥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고 불안해하는 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바뀌어서 엄마 그냥 걱정돼서 가지 말라고 하면 나 안 갈 거야 라고 했고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농반 진반으로 자꾸 그러면 나 그 단상에 서서 연설도 하고 방송사 인터뷰도 할 거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막 웃으면서 아니야 아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 제가 그 말 듣고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불편한 마음이 해소될 만큼은 물리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고 이 나머지 불편한 마음은 뭐 외신 제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 하고 현장엔 안 가고 그냥 키보드 워리어 짓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말씀하신 제가 제 교만을 깨닫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서인 것 같아요. 아직 다는 못했겠지만. 너무 멋진 깨달음이고 어쨌든 나의 알아차림도 알아차림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어머니의 좋은 의도를 읽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엄마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뭐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 눈물 나 이렇게 얘기했었을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그 변화가 있었길래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크게 유발한 존재가 이제 저는 남친을 이렇게 장기 연애만 2번 이제 오래 했는데 이제 전 남친들 혹은 엄마였어요. 그 이외의 사람은 저의 분노의 감정을 유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분노라는 감정보다 사실 좀 우울이나 불편함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좀 저에너지 레벨의 감정으로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부정적인 감정은 정말 고에너지 감정은 엄마랑 전 남친들밖에 없어요. 그래요? 제가 역대 저의 어떤 감정을 유발한 어떤 사건과 인물을 데이터화를 해봤을 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를 공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감정 단어장을 가지고 다녔어요. 네, 그 스펙트럼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은 감정, 낮은 감정, 쾌, 불쾌 이렇게 해서 4사분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프린트해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대단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그 단어로 알아차리고 싶어서. 너무 좋은 시도예요. 제가 부족함을 저도 알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옛날에 뇌과학 세미나도 운영을 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바는 저는 감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느끼기 이전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먼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인지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이제 그 사사분면으로 이루어진 감정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렇게 단어로 한번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고,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근데 제가 이제 좀 덜렁거려서 좀 스스로 뭔가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렇게 말하면 이심을 사고 나서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스팸 메일함에 QR이 있는 걸 모르고 일반 메일함이랑 카톡만 뒤지다가 없네 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당황을 해서 그 스팸 메일함을 봤다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평소 같으면 저는 그냥 돈으로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제 체력이나 시간을 깎아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큰 사람이지, 그냥 디폴트로 항상 지갑에 비상금으로 바보 비용을 어느 정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근데 그 이유를 파헤쳐 보니까 그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화가 났던 거예요. 어떤 이유였어요? 그 이심이 필요한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타인의 과제를 해결해 주려다가 근데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제 1인분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못하게 될까 봐. 타인들의 생각이 더 먼저 났던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를 주지 못할까 봐. 그리고 재영님께서는 이제 1인분을 하지 못할까 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남을 도와주면 2인분을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걸 이제 1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떤 말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사실은 설득을 하고 증명을 하는 과정을 잘 이제 견디거나 행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귀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재영님께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주고 뭔가 타인에게 기여를 하는 게 왜 이게 하지 못하면 두렵냐, 뭐가 두렵냐, 그렇게 해야 내 생각대로 상황을 흘러가게 만들기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결국에 저를 위한 거네요. 그러면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용이하게 한다는 게 결국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상황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는 걸까요? 저를 믿고 믿는 그대로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것을 취하고 저의 강점으로 인해서 득을 얻고 저의 약점은 약점대로 세트로 받아들여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재영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걸 수용받는 느낌이 들면 저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잘하는 것만 잘하고 살고 싶은 것 같아요. 못하는 거는 철저하게 못하고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너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잘해버려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느낌보다가 버거운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도 저를 수용을 해줘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가지지 않는 사람이랑 함께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내가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 사람도 잘하는 것만 잘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선택한 영역에 성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찐 응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즐거움을 잃는 것 같아요. 흥미가 떨어져요, 저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솔직히 나의 못난 면들만 보고 굳이 그런 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고 또 같이 있는 게 재미가 없는데, 불편함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그들한테서 느끼는 불편함이 내가 뭔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일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기대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사람한테 바라는 것들 다르잖아요. 이게 전남친 팔아먹어서 정말 죄송한데 전남친은 이제 자기 커리어에서 되게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어린 나이에 이루고, 그래서 근로소득도 굉장히 높고 인센티브도 높고
그걸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근로소득으로 저를 정의하거나 거기서 그 인생의 흥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전 투자나 사업 쪽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게 규모가 크든 작든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덜 일하고 더 버는 약간 그런 실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잘하는 것을 하고 존중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전 남친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걸로 성취를 했으니 그러니까 타인들도 그걸로 성취를 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 자본주의 사회에 그 법적 도덕적 그런 테두리 안에서 돈 많이 잘 버는 사람이 장땡이다. 나는 이런 분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커리어 이런 거 다 떠나서 계급장 다 떼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크게 났었거든요. 가치관이. 네, 가치관이. 근데 저는 이런 가치관의 차이도 상대방의 강약을 뭔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라고 느꼈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맞아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택하는 전략이 다르고 어떤 전략을 택해야 내 ROI, 그러니까 투입 자본 대비 결과가 좋을지 모르는데 내가 했을 때 좋았던 방식만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감정을 빼고 얘기를 하네요. 얘기를 하다가 감정을 빼고 아니야.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알아차렸어요. 지금 바로 또 알아차리네요. 감정만 얘기를 하고 볼까요? 한번 그냥 해볼까요? 벽 보고 소리 지르는 기분이에요. 그 기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부르지? 답답함이에요? 답답함. 답답함. 한심함. 한심함? 그 사람이 한심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심하다는 거? 너 한심하다. 판단일 수 있어요. 순간에서. 근데 이 판단은 우리가 사실 감정일 단어장 띄워볼까요? 무드미터였어요. 무드미터. 제가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이름이 무드미터였어요. 가망 없는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쾌적함과 활력이 낮은 레벨의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가망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망 없다는 거는 내 소망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도 연결이 돼 있을까요? 두려움 이후에 나온 두려움이 지나간 감정인 것 같아요. 가망 없는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그때는 저랑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그 사람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피드백이 있는 삶을 살길 바랬어요. 그게 금전적인 거든 정서적인 거든. 근데 항상 소진되어 보였어요. 항상 불안해 보이고. 그게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답답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냥 짜증도 났어요. 좋습니다. 난 이것만 해도 갑자기 재영님이 엄청나게 알아차린 것 같아요. 결국에 애니어에서 말하는 것도 진짜 알아차림이에요. 진짜 내가 내 머리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보고 지금도 방금 내가 내 가슴과는 관계를 안 했네? 바로 알아차리고. 계속 생각이랑 행동만 얘기를 하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재영님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그 재영님의 그 중요시하는 가치가 이 한 단어를 중점적으로 계속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